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권 실사 의무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는데요. 사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덕영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ESG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 책임, 기업 경영 책임과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참여자가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윤성민 기업인권 전문가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 두 번째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장보원 교수님, 그리고 현담법률사무소의 이성원 변호사님께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민 전문가께서는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 토론자께서 각각 10분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민 전문가님,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업가인권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화면 공유를 제가 해드렸죠? 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안건영 교수님께서 현재 ESG의 올곧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조인호 차장님께서도 NCP의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미를 또 기업가인권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조인호 차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UN 기업가인권 이행 원칙이라고 해석이 되고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선임한 특별대표로서 이것을 입안한 존 로기가 하버드대 교수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병사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10주년 또 올해가 UNGP UN Guiding Principle의 10주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것에 잠깐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두 분의 발제자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일단 그 앞에 있는 외교부 문서는 최근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발생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 절차를 거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해당 기업들이 어떠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공급망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실사를 할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2010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터넷 전문가님 접속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됐다는 전문가님. 네. 네, 아까 좀 끊겨가지고 한 1, 2분 정도 네네. 끊긴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연결 수단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예, 지금 들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끊기는데 혹시 무선이라시는 건가요? 음, 뭔가요? 음, 지금 지금도 끊기나요? 다시 한번 예, 지금 괜찮은 것 예, 같은데요. 괜찮으시죠?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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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제 외교부의 문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의 국가인권을 포함한 실사를 요청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판례는 10여 년 전의 판례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회사의 한 임원이 현재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군부 세력에게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그 임원 개인의 형사처벌을 확정한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사이에 뭐 외교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여러 언론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한 기업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인권 침해한 세력에게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한 임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기업 전체의 또 ESG 차원의 또 인권 경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안건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깊숙이 해주셨지만 결국 ESG에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뭐 ESG 워싱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런데 뭐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핵심은 이제 인권이다라는 취지로 인권 실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ESG나 아니면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기업과 인권이나 리스폰시블 비즈니스 컨덕트 기업 책임 경영 뭐 사실 국가인권위는 RBC도 인권 경영으로 해석을 하고 공식 문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듀 딜리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듀 딜리전스에 대한 어떤 국제 동향을 살피기 전에 기업과 인권 또는 국가인권에서 쓰는 인권 경영이나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화면이 약간 잘리는데 그래서 가장 왼쪽에 이제 인권 경영에 관해서는 일단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15년 전부터 국가인권위가 도입했고 현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공기업의 경영 평가를 간접 강제 매개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단계, 인권 경영의 체계 구축하고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경영 활동을 공개하고 그리고 구제 절차를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것의 근거는 여기 나온 세 번째 나온 UN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이행 원칙에 국내 이행하는 체계로서 작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영 교수님이 아까 뭐 GRI랑 SSB를 참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관한 GRI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ESG를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봤고 또 이제 표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ISO 자체가 인터내셔널 스탠더라이제이션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인데 그래서 어떤 뭐 ISO 26000은 사실 인증제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37001이나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여러 인증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정현찬 그 팀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는데 사단법인 휴먼 아시아가 이제 이 CHIB의 어떤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어떤 해석을 내놓는 그런 기관으로 최근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CHRB는 EU의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주요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들이 함께 만든 인권 경영 또는 ESG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금 5, 6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전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한 3개 정도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서 인권 경영 또는 ESG를 실제로 평가하는 그런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점을 알 수 있고 용어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조영환 소개관님도 참석해 계신 것 같은데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반기에 발표했던 KES 지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ESG 자체를 정부가 어떠한 뭐 지표로서 정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어떤 가이던스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실사라는 개념이 도출된 어떤 연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인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세계 인권 선언이 그로 인해서 루즈벨트 여사의 입안으로 탄생을 했고 세계 국제 인권 장정과 여러 인권 규범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A 구약, B 구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현재도 대한민국도 가입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70년대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OECD에서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인권이 큰 부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현재 개정되면서 2010년도 개정되면서 이제 NCP가 국내에도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ILO에서도 노동에서의 기본권 및 원칙에서 기업과 인권이라는 이제 용어를 제3자 선언을 통해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또 어떤 민간 단체 회사로서 민간 네트워크 회사로서 이런 기업과 인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존 러기 특별 대표에 의해서 입안에 의해서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이제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UN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작용하고 있는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도 한번 참고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실사 의무화 또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럽에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결의가 2021년 3월에 통과를 했고 2017년에 프랑스에서 사실 먼저 하긴 했지만 2020년, 2021년을 거쳐서 주요 국가들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기업 실사 법제화에 국내 입법을 하여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EU의 ESG, SFDI, CSRD라고 쓴 부분은 아까 정현찬 그 팀장님께서 토론 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비재무 정보 공시에 대해서 EU에서의 이것들을 여기서 R은 레귤레이션, D는 디렉티브인데 이러한 어떤 입법의 단계, 그다음에 법률의 단계로서 격상하여서 개정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안건영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시황에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가 그런 과연 이런 ESG나 기업과 인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의 역사는 일단 왼쪽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갔고요. 특히 이제 2018년에 이 인공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공기업들은 일종의 비재무 정보 공시의 내용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해당 내용의 리포팅을 통해서 경영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업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ESG-S라고 할 수 있는 일단 인권 경영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 영역과 추진 체계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ESG가 확충되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인가 비전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이게 얼마 전 이제 세계 지식 포럼에서 사실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 일단 여기서 가운데 부분에 나온 것처럼 각 경제부처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한 공기업 인권경영 제도를 통해서 공기업에게 마련한 어떤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체계,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실현을 위한 체계, 즉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걸 통해서 구제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종합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했다는 것을 성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실사에 대해서 현재 국제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사, 듀 딜리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했었고 입법이 됐고 시행이 됐고 그리고 포괄적 실사법으로 가는 과정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같은 경우에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그런 비슷한 법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는 안티 슬레이버리 액트라고 해서 현대적 노예를 금지하는 법을 썼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동에 포커스해서 아동 노동의 실사를 네덜란드에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법제가 개별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포괄적인 실사법으로서의 포문을 연 것이 2017년 프랑스의 실사 의무화법입니다. 프랑스의 실사 의무화법은 최초로 전 산업과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뤘고 그리고 의무 기업을 종업원의 수로 규정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 입법된 유럽연합과 독일의 실사의무화법 역시 의무기업을 종업원수로 규정하고 있는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은 환경과 지배구조 역시도 인권의 프레임으로 접근히 해석하고 있고 이거 역시도 유럽과 독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실사법인 최초의 민형사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는데 프랑스는 정치재판소라고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일부 위헌 판결을 해서 이 부분들이 삭제된 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 이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은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 직간접 회사에 적어도 5천 명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는 이제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고 해외에 두고 있는 자회사, 해외 공급망에 있어서도 10,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라는 특정 기준을 둬서 실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1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프랑스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자회사 또는 프랑스에 설치된 우리 기업의 자회사도 위 여건을 갖춘 경우 의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실사라는 것이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고 이것이 기업가 인권 운동의 어떤 반영으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그 네, 방금 우리 기업 안 들리나요? 부분부터가 저희가 끊어져가지고 계속 지금 좀 접속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네. 다시 한번. 네. 일단 그러니까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 10,000명 이상을 고용한 자회사의 경우에 실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1조에 두고 있는데 노란 색깔 볼드 친 부분처럼 우리 기업의 자회사도 그러니까 프랑스에 설치한 자회사, 프랑스에 수출한 자회사도 의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의 의미에 대해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은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벌 및 벌금에 대해서 이제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안 토론 과정에서 프랑스 정치재판소에서 일부 위헌으로 삭제가 된 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의 어떤 기초로 해서 2021년 3월 31일입니다. 정확히 유럽의 본회의에서 기업 실사의무화법이 유럽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이제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결의안이 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인권 실사 계획, 그다음에 기업이 인권을 실사하도록 지원하고 처벌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는 것이 의미로 둘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처럼 EU의 영토에 설립된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있고 이거 역시도 EU에 진출하거나 지사 설립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 EU 실사의무화법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사의 내용에 대해서 실사의 정의에 대해서 기업이 위험을 식별할 경우 기업은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된다. UN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영향 평가 방식과 맥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에서 가지지 못했던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으로 빠지게 됐던 어떤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비례적 벌금으로서 규정할 것이냐 어떻게 뭐 강제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유럽 실사의무화법이 통과한 이후에 곧바로 어떤 레스틱텔 조항이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되는 재정적 벌금 또는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4% 이런 부분이 벌금으로 부과 가능하게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GDPR 그러니까 유럽의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정보보호 관련된 규정을 이제 준용해서 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 부분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로는 공공조달의 참여 자격을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고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 차원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비교를 드릴 텐데 독일과 노르웨이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사의무화법은 가장 이제 주되게 참고하고 있는 국가인권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되게 양도 많고 어렵게 분석을 해서 주되게 참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제 메르켈 총리의 주도로 2021년 6월에 독일 의회에서 기업 실사 의무화법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이제 토론회를 후원해 주시고 계신데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독일의 연방수출통제청에서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한 60여 명 이상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서 독일 기업 그다음에 독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사 체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실제로 어떤 작동하게 하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독일 실사의무법은 좀 이렇게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자회사도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도 조문에 있고요. 비정규직 임시직 직원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고 그렇다면은 독일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 의무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 독일 실사의무법의 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럽의 조항에서도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을 반영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인권 실사의 포함 여부, 그러니까 인권 실사 안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각 기업들이 그런 리포팅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문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후의 설명들이 이제 최근에 또 성안된 조약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이제 공공조달의 참가 자격에 또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고려를 명시한다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실사의무화법 역시 벌금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벌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출액의 2%에 해당되는 재정적 처벌로서의 행정과태료 성격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노르웨이까지 해서 한번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범위는 이제 비슷하게 관리법적 소재지가 독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뭐 상품 서비스 제공 기업을 노르웨이법 같은 경우에 주고 있고요. 이 대상 역시도 이제 직원 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이점이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이제 매출액 가지고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에 있어서 일단 유럽과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참여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자고 하면 일단 유럽의회에서 통과한 실사의무화법 결의는 이러한 실사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민사 책임으로 확장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실사의무화법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 그러니까 해외 인권 침해의 공급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인권 침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에 있는 인권 침해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원고로서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회사의 소재지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적으로 미얀마에 예를 들면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뭐 한국의 뭐 참여연대와 같은 그런 시민단체에서 수용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확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NCP에서도 주되게 한번 비교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가 있고 이것들을 법원의 공표 제도로 간접 관계하고 있다는 점이 초창기 법이지만 특이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건영 교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던 ESG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이것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재무 정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기존의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어떤 뭐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상법의 어떤 이행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정착된 사고 방식이었는데 그러한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특히 이러한 비재무 정보도 공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ESG 자체가 어떤 새로운 크라이테리아가 되고 물론 유럽에서는 ESG란 말을 아까 쓰진 않는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비재무 정보 공시를 규정해야 되고 규제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이미 유럽에서는 2017년에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이라고 번역이 되는 NFRD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부분들이 아까 정현철 팀장이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자세하게 규정이 돼서 이제 CSRD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돼서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NFRD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 SFDR, 지속 가능 재무 정보 공시 규제라는 것이, 이것은 아까 NFRD의 D는 디렉티브라서 사실 지침인데 이 SFDR의 R은 레귤레이션에서 규제여서 더 강한 내용입니다. 환경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법안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개정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흔히 텍소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금융사를 중심으로 투자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비재무정보 공시와 실사가 동전의 악명과 같은 거였어서 그래도 설명 안 드릴 수 없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2021년 8월에 최종안이 성안됐고, 이것이 세 번째 수정안이었고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이제 탄생한 기업가 인권 조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인권의 조약은 일단 공식 명칭은 국제인권법에서 초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활동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여기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에 포커스를 둬서 Legally Binding Instrument, LBI로 흔히 통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랜 논의와 역사적 어떤 배경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가 인권 조약의 핵심은 또 역시도 듀딜리전스, 실사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 개정된 기업가 인권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적은 것처럼 인권 실사 규정 안에, 그러니까 인권 영향 평가의 상위 개념으로서 인권 실사가 있는데, 그런 인권 영향 평가에 노동권, 환경, 그리고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이 기후 변화 영향 평가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듀 딜리전스라고 관련 최근에 어떤 중요한 논문도 있고요. 새롭게 연구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찬찬히 이제 기업가 인권 조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 이제 박도영 교수님께서 저장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최근 조문에서 일단 불편의 법정의 원칙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법원지를 쇼핑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발생해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사법 접근권에 대한 부족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입증 책임을 전하는 적절한 경우를 규정해서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피해자의 구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의 세 가지 축 중에 세 번째 축이 access to remedy, 피해자에게 어떻게 구제를 용이하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약에도 전면적으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적 책임이라는 제 8조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국이 단순하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듀딜리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각 기업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를 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메타 규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가 인권 조약을 통해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실사의 범위가 인권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환경과 같은, 그러니까 ESG에서 말하는 모든 요소들이 기업가 인권 조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것은 좀 ESG 자체에 대해서 사실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학자들이나 또 어떤 법률가들이 이런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ESG 자체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결국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업가 인권 조약이 최종화는 성안되는 과정에서 아예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것을 규범화시키고 메타 규제라는 걸 통해서 작동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규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뭐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뭐 자료로 대체를 하겠고요. 그래서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간을 거의 맞춘 것 같아서 다행이고, 혹시 잘 중간에 들리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기업과 인권 관련해서 특히 국제 동향, 인권 실사 의무에 관한 국제 동향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기업과 인권 조약이 성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토론을 들어보고 나서 발표자의 답변을 듣고 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장보원 교수님 토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음성 괜찮게 들리시나요? 아마 기존의 토론자 명단이 바뀌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행정학에서도 공기업 성과평가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런 분야라던가 아니면 실무적으로 제가 한 15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에 소속돼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에 비춰서 제가 이제 주신 발표 자료를 이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자료 주신 거하고 연관지어서 지방 공기업의 어떤 책임 경영이라던가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지금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평가 지표에 지속 가능 경영이나 사회적 가치 이런 대분류 지표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발표해 주신 주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에 코로나19 이후로는 이 두 가지 지속 가능 경영, 그러니까 기관장의 책임 경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지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에 얼만큼 공헌하느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어떤 인권이라던가 복지 이런 것들에 얼만큼 이제 노력을 기울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신 어떤 해외 입법 동향에 맞춰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평가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도의 어떤 운영 규정으로서는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영평가에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매우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동향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무역이라던가 일반 민간 경영 이런 쪽은 조금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제를 좀 접하면서 좀 큰 관점에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했던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돼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예, 너무 좀 흥미롭고 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담법률사무소의 이성원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 비디오가 지금 잘 안 나오죠? 혹시 제 얼굴이 예, 안 음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성은 들리시죠?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죄송한데 이게 비디오 아무 하려고 잘 안 돼서 그냥 음성으로 어쩌저쩌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강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특별히 인권적인 면에서 관심이 되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사실 인권이라는 게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고찰되는 게 이게 보편적인데 최근에 이런 영향에 따라서 기후변화 또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영향을 검토한 논의가 이렇게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기후변화는 또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긴급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등은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야생동물 서식 변화 등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 그다음에 건강권, 주거권, 인간답게 살 권리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 하나만으로의 노력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고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최근에 기업과 인권 조약 최종안에서 최초로 기후변화와 환경실사, 듀 딜리전스를 인권과 통합해서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국제 기준에 대해서 발표자님의 고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인권과 기업과 인권 조약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구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우선 그 두 분 말씀 중에 질문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들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김민선 박사님께서 이렇게 경험을 비추어서 이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성은 변호사님의 그 날카로운 지적과 질문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짧은 생각이지만 이성은 변호사님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업가 인권 조약 최근 2021년 8월 조약 안에서 그 기후위기 또는 환경 실사가 인권 실사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정부 간 기구의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는 그러니까 팬데믹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러한 어떤 요구들이 반영된 어떤 여러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정치 경제 지로 유명한 그 블룸버그 통신의 이제 창립자이기도 한 마이클 블룸버그가 의장으로 있는 G20의 이제 정부 간 기구인 G20의 TCFD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TCFD는 Task Force의 T와 그다음에 Climate Change의 C와 그다음에 Financial Disclosure의 FD를 합쳐고 TCFD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단지 국가와 정부만이 책임질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자신들의 기후 변화에 관련된 어떤 수치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전략들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략 보고서이고, 이것들을 G20에서 블룸버그 의장이 국가 기구에 통해서 대한민국도 당연히 그 대상이고요. 권고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몇 개 선도적인 기업들에서 CCFD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TCFD 보고서의 작성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 규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내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게 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업가 인권 조약을 이제 비준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단지 무슨 기후나 환경이라는 것이 무슨 인간의 삶과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에서 이렇게 기후위기라는 이슈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이러한 측면에서 좀 검토되는 그러한 자세들을 좀 견제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해외 진출 기업 혹은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떠올릴 수 있는 게 통상, 투자, 과거에는 주로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환경, 인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사회, 각 개별 국가의 사회 혹은 글로벌 소사이어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 사실은 이제 국제통상법 전공자인데 국가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우리 인간들의 활동에 관한 그 인권 문제,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통상이나 투자보다는 더 높은 가치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5시 45분에 시작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일찍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사실 우리가 EU의 법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EU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그 2021년 3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기업 실사 의무화 법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찾아보니까 다이렉티브인 것 같아요. 다이렉티브가 맞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EU는 의회에서 법을 통과하더라도 EU, 그러니까 EC 집행위원회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조문을 이제 손보는데 그 EC,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내용의 결의하는 내용의 법이 이제 통과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이렉티브, 아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다이렉티브인 것 같아요. EU가 이제 법을 만드는데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레귤레이션이 있고 다이렉티브가 있고 디시전이 있고 레코멘데이션 앤드 오피니언이 있는데 레코멘데이션 앤드 오피니언은 우리가 별 얘기할 필요 없고 디시전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또 별개고 레귤레이션과 다이렉티브는 EU에서 레귤레이션을 만들면 각 EU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입법이 없이 그 레귤레이션 자체가 EU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직접 적용성을 갖는다 이렇게 하니까 레귤레이션은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거고 여기서처럼 다이렉티브의 경우는 EU에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개별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법원식이 되어 있어서 요거에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도 국내에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레귤레이션을 여기에 규제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레귤레이션의 경우는 이제 EU에서 입법을 하면 그 자체가 법이 되고 직접 적용성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법률과 같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건데 이게 번역이 이제 규칙이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할 때 아주 하위 개념처럼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번역이긴 하고요. 여기에는 규제라는 표현을 썼던데 규제는 더더욱 달리 좀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레귤레이션은 법으로 번역해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티브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지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의 지침은 또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입법은 전혀 아니고 EU에서 다이렉티브를 만들면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각 개별 국가에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침이라고 번역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령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령이 맞는 표현입니다. 지시 명령이거든요. EU에서 법을 만들어서 각 나라한테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법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귤레이션은 추가 입법이 필요 없고 다이렉티브는 각 개별 국가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둘 다 이제 우리로 치면 법률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EU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특히 번역을 이걸 규칙하고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권 실사 의무 요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미 이제 이 NCP를 논하는 이쪽 그룹에서는 용어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듀 딜리전스를 실사라고 번역을 하시는 건가요? 네, 듀 딜리전스를 실사라고 번역을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에서는 듀 딜리전스를 상당한 주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상당한 주의 의무의 이제 법적 개념은 국가가 국가가 자국의 국민이라든지 기업들의 활동을 국가가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관리를 한 경우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저는 사실 이제 NCP 이쪽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인권 실사 의무 그러니까 우리말의 실사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실사 의무라는 용어가 아예 굳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제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듀 딜리전스 의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기업이 환경과 관련해서 인권과 관련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그 기업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법적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이 볼 때 실사 의무라는 이 용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그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면 플로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 지금 뭐 몇 분 안 계셔서 한꺼번에 말씀 주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직원으로서 중재원 직원으로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조약에서 분쟁 해결 관련 내용인데 그 관련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발표자님께서 그 아마 기업가 인권 조약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기업가 인권 조약에서 분쟁 해결 조항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견해를 좀, 아니면 그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현재 기업가 인권 조약 안에서 분쟁 해결 조항이라고 보통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WTO법에 나와 있는 그런 분쟁 해결 조항이나 NCP 같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초창기에는 어떤 세계 인권 법원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그런 조항들은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듀딜리전스 자체에 어떤 확충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립이 되면서 그거 자체를 규율하는 조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의 수단이 그러니까 듀딜리전스가 아니라 듀딜리전스 자체가 그 분쟁 해결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의 내용은 기업가 인권 조약 그 18조에 보면 분쟁 해결 조항이 있는데 그 분쟁 해결 조항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는지, 아니면 분쟁 해결에 관한 그 발표자의 견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네네. 제가 그 소리가 울려가지고 정확히 질문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18조에 있는 분쟁 해결 조항은 그러니까 뭐 국제적 공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NCP처럼 실질적인 어떤 준사법적인 판단을 통한 분쟁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이 국제 인권 조약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NCP에서 주최한 토론회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가 인권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NCP를 강화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는 측면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 이제 올해로 10주년이 됐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실질적인 기업에서 또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자의 그리고 기업의 그런 어떤 조정을 통한 합의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UNGP 자체가 애초에 연성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피해자한테 기업이 보상을 해라 이런 것들을 규정한 그런 체계의 어떤 법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이 NCP 자체의 강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사실 예전부터 이제 교수님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 저도 로스쿨에서 교수님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한 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업무를 한 지 이제 몇 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제가 초창기 업무를 할 때부터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듀딜리전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천 점검 의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하게 뭐 상당한 주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사라고 이것이 정립된 이후에는 일단 이것이 기업과 인권, 그러니까 기업에게 적용하는 규범인데,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측면에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실사라고 사용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AC, 그러니까 뭐 플랜드 액션 뭐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기업과, 그러니까 그게 듀딜리전스의 보통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차용을 했고,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한 혼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실천 점검 의무나 아니면 상당한 주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가지는 모호성,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실사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법무부가 어쨌든 법 해석에 권한을 가진 부처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제 실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연히 뭐 지금에 와서야 이제 용어가 굳어졌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용어가 보통 우리가 실사를 나간다 그러면 현장 조사 나가는 그런 거를 일단 염두에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쟁 해결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국제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조약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들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조약을 만드는데 결국 협상할 때는 참여해놓고 나중에 이제 각 개별 국가가 비준을 안 해버리고 참여를 안 해버리면 그 조약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환경조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인권 관련 조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쟁 해결이 어떤 그 강제력 있는 분쟁 해결에다가 퍼니시먼트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조약의 경우에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의 분쟁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잘 예를 들어 파리 협정 같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조약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제법 한계를 말씀드렸지만 가입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특히 개도국들도 들어와 가지고 그 조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도와주고 선진국들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뭐 한 10분 정도, 원래 저희가 예정된 1시간으로 치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원래 저희 세미나 시간이 5시 반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세미나를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윤성민 전문가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김미선 박사님, 이성환 변호사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세미나를 계기로 인권이나 환경, 기업의 그 윤리적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요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뒤에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3세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그러니까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